전화 너머의 그림자. 일부 주물 불판과 국제전화. 비는 가로등 아래에서 비스듬히 쏟아졌고 아스팔트 위로 튀어오르는 물방울들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잠깐 반짝이다 사라졌다. 강도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목덜미를 파고드는 빗줄기에 어깨를 움츠렸지만 우산을 펼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진해포의 초여름밤은 언제나 이랬다.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금기와 썩은 해초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습관적으로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골목 안쪽에서 붉은 경광등이 벽면에 부딪혀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빛은 비에 젖은 벽돌과 간판들을 번갈아 물들이며 박동치듯 깜빡였다. 형사님, 이쪽입니다. 순찰차에서 먼저 도착한 젊은 경찰이 골목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고 도연은 고개만 끄덕인 채 그쪽으로 걸어갔다. 신발 밑창이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작은 물보라가 튀었고 그의 바지 끝자락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골목은 좁았고 양옆으로 늘어선 건물들은 세월의 낡아 페인트가 벗겨진 채 서 있었다. 호프집 간판은 절반쯤 꺼져 있었다. 미라 호프라는 글씨 중 미와 호프만 켜져 있었고 그 사이에 라는 깜빡이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도연은 그 깜빡임을 보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연은 문턱을 넘으면서 비닐장갑을 꺼내 끼웠다. 고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너머로 더 강한 냄새가 밀려왔다. 철 냄새. 그리고 무언가 탄 듯한 냄새. 그는 코를 찡그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벽면에는 소주와 맥주 포스터가 누렇게 발에서 붙어 있었다. 바닥에는 맥주병 뚜껑과 땅콩 껍질이 흩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을 지나쳐 가게 안쪽, 주방과 홀 사이의 경계 지점으로 향했다.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아니, 쓰러져 있다기보다는 버려져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녀는 옆으로 누운 채 바닥에 있었고 머리 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나 있었다. 두개골 파편과 머리카락, 그리고 뇌 조직으로 보이는 회백색 물질이 반경 1m 안에 흩어져 있었다. 피는 이미 응고되기 시작했고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어 바닥 타일의 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도연은 한 발짝 더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그의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시신의 상태를 천천히 살폈다. 여자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그 앞치마에는 맥주 얼룩과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 오랫동안 주방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신원 확인됐습니까? 도연이 뒤에 서 있던 순찰 경찰에게 물었고 그 젊은 경찰은 수첩을 펼쳐보며 대답했다. 네, 윤미라, 42살입니다. 이 가게 사장이고요. 첫 신고자는 옆 가게 주인인데 저녁 9시쯤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부부싸움인 줄 알고 신경 안 썼다가 1시간쯤 지나도 가게 불이 꺼지지 않고 문이 열린 채로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봤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옮겼다. 시신 옆에 범행 도구로 보이는 물건이 있었다. 주물로 만든 고기 불판이었다. 원형이고 가운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전형적인 호프집 불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불판은 더 이상 고기를 굽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 무기였다. 도연은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불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적어도 5kg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불판의 뒷면에는 머리카락이 엉켜붙어 있었고 그 구멍들 사이사이에 혈흔과 두피 조각이 끼어 있었다. 그는 불판을 다시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건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 계획적인 살인자라면 더 확실하고 깨끗한 도구를 선택했을 것이다. 칼이든 둔기든 아니면 독극물이든. 하지만 이 범인은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들었다.
화가 나서, 흥분해서, 통제력을 잃고서. 그리고 그 순간 손에 있던 것이 바로 이 무거운 주물 불판이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안주 접시들이 있었다. 오징어 튀김, 감자 튀김, 그리고 김치.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절반쯤 비어 있었다. 술잔은 2개였다. 둘이 마시고 있었나 보군요. 도연이 중얼거렸고 그의 옆에 다가온 오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세훈은 도연의 파트너였다. 36살로 도연보다 4살 어렸지만 경력은 비슷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일처리는 정확했다. 피해자가 누군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CCTV 확인해봤는데 이 골목은 사각지대고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잡힌 영상은 없고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테이블에서 눈을 떼고 다시 시신 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시선이 시신의 손에 멈췄다. 윤미라의 오른손은 반쯤 펴져 있었고 손목에는 싸구려 팔찌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왼손은 주머니 쪽으로 뻗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 했던 것처럼. 휴대전화 찾아봤습니까? 도연이 물었고 오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주방 쪽을 먼저 수색했는데 거기엔 없었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서 시신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시 쪼그려 앉아 바닥을 살폈다. 혈은 웅덩이 가장자리, 테이블 다리 옆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휴대전화였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케이스는 핑크색 실리콘이었다. 그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배터리는 15% 남아 있었다. 잠금 화면에는 고양이 사진이 있었고 시간은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연은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지문 인식이 될까? 그는 시신의 오른손 검지를 휴대전화 홈 버튼에 갖다 댔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잠금이 풀렸다. 도연은 재빨리 통화 기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좁아졌다. 통화 기록 맨 위에 있는 번호. 마지막 발신 기록. 시간은 밤 8시 48분. 신고 접수 시간이 10시였으니 피해자가 죽기 약 12분 전에 걸린 전화였다. 그런데 그 번호 앞에 붙은 국가 코드가 도연의 시선을 붙잡았다. 86. 중국이었다. 그는 화면을 오세훈에게 보여주었다. 중국 번호입니다.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세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중국요? 이 동네 호프집 사장이 중국에 무슨 연고가 있을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왜 죽기 직전에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을까? 누구에게? 그리고 그 전화가 이 살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통화 기록을 위로 스크롤하자 같은 중국 번호가 여러 번 나타났다. 모두 발신 기록이었다. 피해자가 그쪽으로 전화를 건 것이었다. 수신 기록은 없었다. 그 중국 번호의 주인은 한 번도 윤미라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도연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대부분은 통신사 광고나 스팸이었지만 며칠 전 날짜의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자는 제오였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오늘 늦어. 먼저 자. 도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제오. 그는 주소록을 열어 제오를 검색했다. 이름 옆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한국 번호였다. 도연은 그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감식반은 언제 옵니까? 도연이 물었고 오세훈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30분 내로 온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은 보존해두고 우리는 주변 탐문부터 시작하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미라, 42살, 호프집 사장. 그녀는 누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죽기 직전에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을까?
도연의 직감이 속삭였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술김에 벌어진 다툼, 우발적 살인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뭔가 더 복잡한 것이 숨어 있다. 그는 윤미라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사이로 깨진 이가 보였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전화 걸어봅시다. 그가 말했고 오세훈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라고요? 중국 번호요. 지금 전화 걸어봅시다. 누가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세훈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윤미라의 휴대전화에서 그 중국 번호를 눌렀다. 발신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직전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어였다. 도연은 한국어로 말했다. 여보세요. 한국에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한국말 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눌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들려왔다. 네. 한국말. 조금 해요. 누구세요? 도연은 오세훈과 눈을 마주쳤다. 저는 한국 경찰입니다. 진해포경찰서 강력팀 강도연 형사입니다. 지금 사건 조사 중인데요. 혹시 이 번호에서 한국으로 전화 온 적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는 뭔가 놀란 것 같았다. 경찰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한국에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자가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있어요. 저녁에 8시쯤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서요? 제 남편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남편이요? 남편분이 한국에 계십니까? 네. 한국에서 일해요. 저는 중국에 있고요. 결혼한 지는 5년 됐어요. 도연은 재빨리 메모지를 꺼내 받아 적었다. 남편. 한국. 5년.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재호요. 한국 사람이에요. 박재호. 도연은 그 이름을 윤미라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재호와 비교했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전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도연이 물었고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전화했어요. 제 남편 여자친구라고.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제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하래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오세훈을 바라보았고 오세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피해자 윤미라가 중국에 있는 본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박재호의 여자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 윤미라는 살해당했다. 도연은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며 물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남편분께 연락하셨습니까? 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그래서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여자 없다고. 그런데 제가 계속 따지니까 나중엔 인정했어요.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랑 헤어지겠다고. 그랬어요.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윤미라가 박재호의 본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고 동시에 도발이었다. 본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고 박재호는 윤미라가 벌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다. 그는 윤미라에게 돌아갔고 술을 마시며 다퉜고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들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지금 남편분과 연락되십니까? 도연이 물었고 여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 후로 전화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읽어요.
걱정돼요. 도연은 여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윤미라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세훈을 바라보았다. 박재호를 찾아야 합니다. 도연이 말했고 오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휴대전화 번호는 있으니 위치 추적 요청하고요. 도연은 다시 시신을 바라보았다. 윤미라는 왜 그런 전화를 걸었을까? 그녀는 박재호에게 중국에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최근에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질투심에 또는 복수심에 그 전화를 건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전화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도연은 무거운 주물 불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노의 도구였고 동시에 증거였다. 그 위에는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문은 박재호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감식반이 도착했고 도연과 오세훈은 가게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약해진 것 같았다. 도연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다.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빠져나왔다. 오세훈이 그의 옆에 섰다. 형사님, 이거 단순 사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발적 살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복잡해요. 중국에 본처가 있고 한국에 동거녀가 있고 그 동거녀가 본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오세훈이 한숨을 쉬었다. 박재호, 이 자식 찾아야겠네요. 도연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가르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박재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박재호, 39살, 주민등록상, 주소는 진해포시 동명동의 한 빌라였다. 직업란에는 건설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과는 없었다. 혼인신고 기록도 한국에는 없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은 한국 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도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를 기다렸다. 통신사에서 오는 데이터는 보통 몇 시간 걸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세훈이었다. 형사님, 박재호 주소지 갔다 왔습니다. 집은 비어 있고 이웃 주민 말로는 어제 저녁부터 안 보였다고 합니다. 차도 없고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주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에 수배 요청했고 공항이랑 항구 쪽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오세훈의 목소리가 뭔가 망설이는 투였다. 뭡니까? 박재호 집에서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는데요. 침대 시트에 핏자국이 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명확하게 보이는 얼룩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침대 옆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휴지가 나왔고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식반 불러서 집 안전체 감식하세요. 특히 화장실이랑 배수구 쪽 중점적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약 박재호의 집에 다른 피해자의 흔적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닐 수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박재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주민등록증 사진이었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다. 오후가 되어 통신사에서 위치 추적 결과가 왔다. 박재호의 휴대전화는 어젯밤 11시 이후로 꺼져 있었다. 마지막 기지국 위치는 진해포 외곽의 산악지역이었다. 도연은 지도를 펼쳐 그 지점을 확인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등산로는 있지만 밤에 그곳에 갈 이유는 없었다. 그는 오세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산 쪽으로 나가봅시다. 차를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숨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외곽으로 향했다. 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고 타이어가 물을 튕기며 지나갔다. 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았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도연은 창문을 내리고 밖을 살폈다. 흙 냄새와 젖은 나뭇잎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어디쯤일까요? 오세훈이 물었고 도연이 GPS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이 근처입니다. 천천히 가면서 찾아봅시다. 그들은 차를 천천히 몰며 길가를 살폈다. 그리고 약 10분쯤 지났을 때 도연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저기 세워요. 오세훈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멈췄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길 옆 수풀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생긴 것 같았고 수풀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수풀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약 10m쯤 들어갔을 때 그는 차를 발견했다. 오래된 소나타였다. 번호판을 확인하자 박재호의 차량 번호와 일치했다. 도연은 차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그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뒷좌석에 무언가 천으로 덮인 것이 보였다. 트렁크 열어봐야겠습니다. 도연이 말했고 오세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공구를 가져왔다. 그들은 강제로 트렁크를 열었다. 뚜껑이 천천히 올라갔고 그 안에서 나온 냄새에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찡그렸다. 썩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피비린내와 무언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다. 트렁크 안에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다. 도연은 비닐장갑을 끼고 그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 묻은 옷가지들이 나왔다. 남자 티셔츠와 청바지였다. 피는 이미 마르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연은 옷을 꺼내 펼쳐보았다. 티셔츠 앞면에는 큰 핏자국이 있었고 청바지에도 군데군데 피가 튀어 있었다. 이건 호프집 사건의 증거물일까? 아니면 다른 사건의 것일까? 이거 호프집 사건 때 입었던 옷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세훈이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양이 너무 많아요. 호프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가 튀긴 했겠지만 이 정도로 많이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핏자국 패턴을 보세요. 분사되듯이 튄 거예요. 호프집 사건은 둔기로 내리친 거니까 패턴이 다릅니다. 오세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박재호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이에요. 도연은 트렁크를 다시 뒤졌다. 비닐봉지 아래에 또 다른 물건이 있었다. 작은 가방이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여자 지갑과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나왔다. 정은서, 33살. 주소는 진해포시 내동이었다. 도연은 그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오세훈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실종 신고 들어온 거 확인해보세요. 오세훈이 휴대전화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왔습니다. 3일 전에 가족이 신고했고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직장에도 안 나오고 집에도 없고.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은서, 실종. 그리고 박재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그녀의 소지품.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확했다. 정은서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박재호가 그녀를 죽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산 어딘가에 그녀의 시신이 묻혀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오세훈에게 말했다. 수색팀 불러야겠습니다. 이 일대 전체를 뒤져야 해요.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 사건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윤미라 살인 사건과 정은서 실종 사건. 그리고 용의자는 같은 사람, 박재호. 도연은 박재호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데이터였다. 통신사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통화였다. 건설 현장 관련 일용직 동료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아내 린메이와의 통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은서의 번호가 보였다. 마지막 통화는 정은서가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다. 짧은 통화였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도연은 정은서의 실종 신고서를 다시 읽었다. 신고자는 그녀의 언니였다. 진술에 따르면 정은서는 몇 달 전까지 박재호와 동거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 헤어졌고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아서 신고한 것이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박재호는 중국에 본처가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정은서와 동거했고 그 후 윤미라와 동거했다. 그리고 정은서는 실종되었고 윤미라는 살해당했다. 패턴이 보였다. 박재호는 여자들을 이용하고 버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거했다.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형사님, 저 최준식이라고 합니다. 박재호 후배인데요. 도연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이 사라졌어요. 서윤이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가더니 안 돌아왔어요. 학교에는 갔다는데 학교 시간에 안 나타났대요. 그런데 재호 형이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재호가 뭐 어쨌습니까? 오늘 아침에 서윤이한테 전화했어요. 삼촌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서윤이가 좋다고.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재호 형 전화도 안 받고. 도연은 눈을 감았다. 아이. 11살짜리 아이. 박재호가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갑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도연은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그의 발소리만 울렸다. 그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그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서윤이를 찾아야 한다. 살아있기를. 제발 살아있기를. 2부 사라지는 사람들. 최준식의 집은 진해포 북쪽 끝자락,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안쪽에 있었다. 도연이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시각은 자정에 가까웠고 골목은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진 채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2층 끝집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도연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준식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마른 체구에 깊게 패인 눈두덩이, 그리고 며칠은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문틀을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형사님. 준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는 도연을 안으로 들이기도 전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려 했다. 도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도연이 준식을 부축해 거실로 들어갔고 준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실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식과 아내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서윤이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잠깐 바라보았다. 앞니 사이가 살짝 벌어진 소녀는 머리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다. 도연은 시선을 거두고 준식 앞에 앉았다. 준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연이 물었고 준식은 손을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서윤이가 학교 간다고 집 나섰어요. 평소처럼요. 그런데 점심때쯤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재호 형한테서요.
학교 끝나고 놀러 가자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서윤이는 재호 형을 좋아했어요. 가끔 집에 오면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윤이가 좋다고 했나 봐요. 준식의 목소리가 끊겼고 그는 눈물을 닦았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 3시인데 4시가 되어도 안 오길래 전화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5시쯤 되니까 불안해져서 학교에 전화했더니 선생님이 서윤이가 하교는 했다고 3시 10분쯤 교문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무도 못 봤어요. 도연은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물었다. CCTV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학교 앞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서윤이가 교문 나와서 길 건너편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서윤이가 그 차에 탔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차 번호 확인됐습니까? 준식이 고개를 저었다. 각도가 안 좋아서 번호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차 색깔이랑 모양은 재호 형 차랑 비슷해요. 검은색 소나타.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재호의 차는 어제 산속에서 발견됐지만 그가 다른 차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박재호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습니까? 재호 형은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한 학년 위였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어요. 형이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저도 형한테 신세 많이 졌고. 그런데 준식이 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형사님, 재호 형이 정말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뉴스 봤거든요. 호프집 사장 살인 사건. 용의자가 재호 형이라고. 도연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현재 박재호 씨를 수배 중입니다. 여러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따님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박재호 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나 숨을 만한 곳 알고 계십니까? 준식이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다. 잠깐만요. 재호 형이 예전에 친구 펜션을 관리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어디였더라? 외곽 쪽? 바다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거제도 쪽이었나? 아니면 통영 쪽?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거기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비수기 때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다고. 도연은 재빨리 메모했다. 그 친구 이름이나 펜션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름은 모르겠어요. 형이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어서. 준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형사님, 우리 서윤이 괜찮을까요? 제발, 제발 살아있겠죠? 도연은 준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거짓 위로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가능성을 말할 수도 없었다. 최선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재호 씨가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준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10년 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제 친구였어요. 백동우라고. 동우랑 재호 형이랑 같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우가 죽었어요. 추락사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다고. 준식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동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서 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옥상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장치 없이. 도연은 준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박재호 씨를 의심했습니까?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의심했어요. 그 전날 동우랑 재호 형이 싸웠거든요. 돈 문제였어요. 동우가 형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형이 안 갚는다고 따지고. 그게 심하게 싸웠어요. 그 다음날 동우가 죽은 거예요. 경찰이 조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결국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았어요. 재호 형이 뭔가 했다는 걸. 준식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그 후로 형이 좀 달라졌어요. 더 조용해지고 더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잘해줬고 서윤이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내 딸을 그런 사람한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선을 다해 찾겠습니다. 박재호 씨한테서 연락 오면 바로 제게 전화 주세요. 어떤 연락이든요. 그는 준식에게 명함을 건네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며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오세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오세훈이 잠긴 목소리로 받았다. 형사님 자고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박재호가 아이를 납치했어요. 11살짜리 여자예요. 오늘 오후부터 실종됐습니다. 오세훈의 목소리가 즉시 또렷해졌다. 뭐라고요? 아이를? 네. 박재호 후배 딸입니다. 지금 당장 거제도랑 통영 쪽 펜션들 조회해보세요. 박재호 명의나 그의 지인 명의로 된 펜션이나 숙박업소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렌터카 업체들도 당겨보세요. 박재호가 새 차를 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차에 올라탔다. 엔진을 켜고 핸들을 잡았지만 그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윤미라 살해, 정은서 실종, 그리고 이제 서윤 납치, 그리고 10년 전 백동우의 의문사. 박재호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1살 아이까지 손에 넣었다. 도연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하지만 강력팀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오세훈은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서자 오세훈이 고개를 돌렸다. 형사님 찾았습니다. 통영 쪽에 바다향기 펜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명의자가 김성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과 조회해보니까 박재호랑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 기록이 있어요. 15년 전부터 7년 전까지요. 그리고 렌터카 업체도 확인했는데 어제 오전에 박재호 명의로 소나타 한 대가 대여됐습니다. 검은색이고요. 도연의 눈이 빛났다. 위치 추적 가능합니까? 렌터카 회사에 요청했는데 GPS가 꺼져 있대요. 아마 박재호가 의도적으로 끈 것 같습니다. 펜션 주소 주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형사님, 지금요? 새벽인데. 아이가 위험합니다. 1시간, 아니 1분 1초가 급해요. 오세훈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주소를 프린트했다. 도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오세훈이 그를 붙잡았다. 저도 갑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빨리 갑시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고 오세훈이 운전대를 잡았다. 도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어둠이 짙어졌다. 통영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도연은 권총집을 만지작거렸다.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바다가 가까운 곳이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펜션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물은 2층짜리 목조였다. 주차장에 차 2대가 서 있었다. 하나는 낡은 트럭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 소나타였다. 렌터카였다. 도연과 오세훈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펜션으로 다가갔다. 건물 안은 어두웠고 불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오세훈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오세훈이 뒤쪽으로 돌아가고 도연은 정면 현관으로 접근했다. 그는 권총을 빼들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현관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와 바다 소금기가 섞인 냄새가 났다.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거실이 보였고 소파와 테이블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벽에는 바다 풍경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냉장고가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다. 복도가 나왔고 양옆으로 방문들이 보였다. 그는 첫 번째 방문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침대와 옷장만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다. 도연은 계단으로 향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은 그의 발걸음마다 삐걱거렸다. 그는 권총을 앞으로 향한 채 한 계단씩 올라갔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더 어두웠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고 지나갔다. 3개의 방문이 보였다. 그는 첫 번째 방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연은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발로 차며 외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문이 벌컥 열렸고 방 안이 드러났다. 침대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박재호였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고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권총을 박재호에게 겨누며 방 안을 재빨리 살폈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 서윤이도 보이지 않았다. 손들어. 바닥에 엎드려. 도연이 소리쳤고 박재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형사님, 늦으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어디 있어? 아이요? 박재호가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아이 말씀이신지. 도연이 앞으로 다가가 박재호의 멱살을 잡았다. 최서윤, 준식이 딸, 어디 있어? 박재호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아, 서윤이요. 귀여운 애죠. 잘 놀았어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도연은 박재호를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권총을 그의 이마에 들이댔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윤이가 어디 있어? 박재호가 웃음을 멈추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죽었어요. 형사님, 벌써 죽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조금만 더 당기면 총알이 발사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어디에 있냐고. 박재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산이요. 저 뒤쪽 산. 묻었어요. 찾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도연은 박재호를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무전기로 오세훈을 불렀다. 세훈아, 2층이야. 범인 확보했어.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찾아야 해. 뒷산이래. 오세훈이 뛰어 올라왔고 박재호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은 오세훈에게 박재호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다. 펜션 뒤편으로 가자 야트막한 산이 보였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풀과 나뭇가지가 그의 다리를 핥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흙이 새로 파헤쳐진 흔적을 찾았다. 10분쯤 올라갔을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나무 밑에 흙무더기가 있었다. 주변의 흙과 색이 달랐다. 최근에 파고 덮은 흔적이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가락이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닿았다. 천이었다. 그는 더 빠르게 흙을 파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다. 작은 몸이었다. 노란 리본을 단 머리, 교복을 입은 작은 몸. 서윤이었다. 도연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몸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목에는 멍자국이 선명했다. 질식사였다. 도연은 그녀를 안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걸었다. 한 발 한 발.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오세훈이 그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은 서윤이를 땅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박재호에게로 걸어갔다. 박재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도연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한 번, 두 번. 피가 튀었지만 박재호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세훈이 도연을 붙잡았다. 형사님, 그만하세요. 그만. 도연은 주먹을 내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박재호를 내려다보았다. 왜 그랬어? 왜 아이를? 도연이 물었고 박재호가 피 묻은 입으로 대답했다. 재미있었어요. 아이가 울고 빌 때. 그게 재미있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려 서윤이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빛이 수평선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준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다. 오세훈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훈이 말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윤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경찰서로 돌아온 것은 오전 9시였다. 박재호는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서윤이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송되었다. 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세훈이 커피를 가져와 그의 책상에 놓았다. 형사님 마셔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오세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서윤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오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박재호 진술에 따르면 서윤이는 어제 저녁에 이미 형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족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노란 리본을 단 머리, 그리고 차갑게 굳어버린 작은 몸. 박재호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도연이 말했고 오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사 준비 중입니다. 검사가 오후에 직접 조사하러 온대요. 그리고 형사님, 오세훈이 망설이다 말했다. 정보원 하나가 연락이 안 됩니다. 박재호 관련해서 정보 제공했던 사람인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대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굽니까? 이름은 한승기라고 박재호랑 같은 동네 살면서 가끔 일도 같이 했던 사람이래요. 마약 사건으로 한번 걸려서 그때부터 정보원 노릇했다는데 일주일 전에 박재호가 이상하다고 제보했던 게 마지막이래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소 주세요. 가봐야겠습니다. 형사님, 지금은 좀 쉬시는 게.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박재호 주변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한승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주소를 건넸다. 도연은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박재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차가운 눈빛, 그 이상한 미소. 박재호는 살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다. 도연은 이제 확신했다. 박재호는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리고 그의 피해자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도연은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그는 엑셀을 밟았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한승기의 집은 진해포 남쪽 끝자락, 공단 지역 근처의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도연이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고 골목은 한산했다. 그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한승기의 집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눌렀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안에서 악취가 풍겨나왔다. 부패한 냄새였다. 도연은 코를 막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다. 그는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풍겨나왔다. 도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멈춰섰다. 침대 위에 시신이 있었다. 한승기였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고 얼굴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부풀어 올라 있었다. 목에는 끈 자국이 있었다. 질식사로 보였다. 도연은 방 안을 살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문 열쇠는 안쪽에서 잠겨 있지 않았다. 타살이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오세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훈아, 한승기 집입니다. 시신 발견했어요. 살해당했습니다. 감식반이랑 검시관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시신을 바라보았다.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사망 시기는 적어도 며칠 전으로 보였다. 박재호가 서윤이를 납치하기 전 아니면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도연은 한승기가 박재호에 대해 제보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그것이 한승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유였을 것이다. 도연은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한승기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전원을 켰다.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 있었지만 아직 켜졌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는 일주일 전이었다. 박재호와의 통화였다. 통화 시간은 2분이었다. 그 후로는 아무 통화도 없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 박재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형, 진짜 그랬어? 그 여자 죽인 거 맞아? 나 무서워. 경찰한테 말해야 하나? 그리고 그 답장은 없었다. 대신 한승기는 죽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재호는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정은서, 한승기, 서윤, 그리고 윤미라. 그들은 모두 박재호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죽어야 했다. 감식반이 도착했고 도연은 현장을 그들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고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세훈이었다. 형사님, 박재호 조사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직접 하고 있는데 형사님도 참석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요, 거기는 검사님이 잘하실 겁니다. 저는 정은서, 실종 건 좀 더 파봐야겠어요. 시신 발견 안 됐죠? 네, 아직입니다. 산수색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박재호 집 침대 혈흔은 DNA 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쯤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제게 알려주세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다. 그는 정은서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 했다. 그녀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리고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정은서의 마지막 주소지로 향했다. 내동의 원룸 건물이었다. 도연은 건물 관리인을 만나 정은서의 방 열쇠를 받았다. 4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화장품과 책들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살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은 없었다. 오히려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잠깐 외출한 사람의 방 같았다. 하지만 정은서는 일주일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박재호의 차 트렁크에서 그녀의 소지품이 발견되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의 날짜는 정은서가 실종되기 이틀 전이었다. 재호가 또 전화했다. 만나자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이 무섭다.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서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언니한테 말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래.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재호가 화내면 정말 무서워.
예전에 내가 다른 남자랑 얘기했다고 뺨을 때렸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나를 죽일 것 같았어. 도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정은서는 박재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도연은 휴대전화로 정은서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는 박재호와였다. 실종되기 전날 밤이었다. 통화 시간은 5분. 그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박재호가 다시 만나자고 했고 정은서는 거절했을까? 아니면 결국 만나기로 약속했을까?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마지막이 되었을 것이다. 도연은 방을 나와 건물 앞 CCTV를 확인했다. 관리인에게 부탁해 일주일 전 영상을 확인했다. 정은서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것은 저녁 8시였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갔다. 그리고 건물 앞에 서 있던 차에 탔다. 검은색 소나타였다. 박재호의 차였다. 도연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그 순간을 응시했다. 정은서는 차에 타기 전 잠깐 망설였다. 그녀는 차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결국 탔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서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다. 도연은 영상을 끄고 관리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도연은 생각했다. 정은서의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 박재호의 집? 아니면 다른 곳? 산? 바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세훈이었다. 형사님, DNA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박재호 집 침대 혈은 정은서 건 맞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쥐어졌다. 박재호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정은서 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조사하겠다고 버티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라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박재호를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에게서 진실을 끌어내야 했다. 정은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를 죽였는지. 도연은 핸들을 꽉 쥐고 도로를 달렸다. 그의 눈은 앞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죽은 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미라, 정은서, 한승기, 서윤, 그리고 10년 전의 백동우. 박재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일까?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은 또 얼마나 될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도연은 조사실로 직행했다. 박재호는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도연이 때린 자국이었다. 검사와 변호사가 양옆에 앉아 있었다. 도연이 들어서자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 형사님 오셨습니까? 피의자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박재호 맞은편에 앉았다. 박재호는 도연을 보며 씩 웃었다. 형사님, 또 만나네요. 도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정은서에 대해 얘기합시다. 당신 집 침대에서 그녀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DNA 일치했고요. 그녀를 죽였습니까? 박재호가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호는 다시 도연을 보며 말했다. 네, 죽였어요. 침묵이 흘렀다. 검사가 펜을 들고 받아 적었다. 도연은 박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왜 죽였습니까? 뺨을 때렸어요. 박재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년이 저한테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서 죽였다? 네. 목을 눌렀어요. 손으로요. 처음엔 좀만 누르려고 했는데 그년이 발버둥 치니까 더 세게 눌렀어요. 그러다 보니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재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바다요. 통영 바다에 버렸어요. 밤에 배 빌려서 나가서 수장했어요. 찾기 힘들걸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다에 버렸다면 정말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한승기는 왜 죽였습니까? 그 새끼가 경찰한테 제보하려고 했어요. 제가 정은서 죽인 거 봤다고. 그래서 먼저 처리했죠. 서윤이는요? 왜 아이까지 죽였습니까? 박재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애가
제 비밀을 알았어요. 준식이한테 들었나 봐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차에 태워서 멀리 데리고 갔죠.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가 말을 멈췄다. 도연이 재촉했다. 그런데 그 애가 너무 예뻤어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하길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재호의 멱살을 잡았다. 이 개자식아. 검사와 변호사가 도연을 말렸다. 오세훈이 들어와 도연을 밖으로 끌어냈다. 복도에서 도연은 벽에 기대 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숨은 거칠었다. 형사님, 진정하세요. 오세훈이 말했지만 도연은 진정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한 번, 두 번.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개자식. 그 개자식이. 오세훈이 도연의 어깨를 잡았다. 형사님, 이제 끝났어요. 박재호는 사형당할 겁니다. 그 자식은 끝난 거예요. 도연은 오세훈을 바라보았다. 끝났다고요? 세훈아, 그 자식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윤미라, 정은서, 한승기, 서윤. 그리고 10년 전 백동우까지. 5명이에요. 5명이나 죽였어요. 그런데 끝났다고요? 오세훈이 입을 다물었다. 도연은 벽에서 몸을 떼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경찰서 밖에 나오자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검게 타고 있었다. 도연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연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그는 천천히 내뱉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위 어딘가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을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린메이, 박재호의 중국 아내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형사님, 제 남편. 정말 사람 죽였어요? 린메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도 속였어요. 린메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미라, 그 여자는 정말 죽었어요? 네, 죽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안 죽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린메이는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박재호는 언젠가 누군가를 죽였을 겁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린메이가 전화를 끊었고 도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아들이고 바닥에 버렸다. 발로 밟아 껐다. 그리고 그는 다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서 뭔가를 앗아갔다는 것을. 서윤이의 차가운 몸을 안았을 때 그의 내면 어딘가가 부서졌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고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사건 보고서. 피의자 박재호. 피해자 5명.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갔다. 죽은 자들을 위해,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삼부시장의 사냥. 박재호의 자백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수사 기록을 다시 훑고 있었다. 윤미라, 정은서, 한승기, 서윤, 그리고 백동우. 5개의 이름이 서류 위에 박혀 있었고 그 각각의 이름 옆에는 사망 일시와 방법이 적혀 있었다. 박재호는 모든 것을 자백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뉘우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담담하게 늘어놓았다. 도연의 손가락이 서윤이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11살.
그 어린 나이에 경험해서는 안 될 공포를 겪고 그리고 죽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준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의 시신을 확인하던 그날 준식은 무너져 내렸고 도연은 그를 붙잡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형사님. 오세훈의 목소리가 도연의 생각을 끊었다. 도연은 눈을 뜨고 오세훈을 바라보았다. 오세훈의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재호가 도주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호송 중에 탈출했습니다. 병원 검진 받으러 가는 길에 화장실 간다고 해서 수가 풀어줬는데 그 틈에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었는데 도연은 재킷을 낚아채며 물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까? 병원 뒤편 골목입니다. CCTV에 잡혔는데 재래시장 쪽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도연은 권총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달리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박재호는 끝까지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를 다시 잡을 것이다. 반드시. 재래시장은 진해포의 중심부에 있었고 낮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후 5시, 장사가 끝나가는 시간이었다. 도연과 오세훈은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경찰 병력이 이미 시장을 포위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도연은 현장 지휘관에게 다가가 물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장 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입구는 모두 봉쇄했고 지금 안에서 수색 중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고 생선 비린내와 야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바닥은 물기로 축축했고 그의 신발이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오세훈이 그의 옆에 섰다. 형사님, 어디부터 찾을까요? 도연은 주변을 살폈다. 시장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숨을 곳은 무수히 많았다. 둘로 나눠서 찾읍시다. 저는 왼쪽 골목 쪽 볼게요. 세훈 씨는 오른쪽 쪽 확인하고요. 발견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오세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반대편으로 갔다. 도연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생선 가게 주인이 그를 보고 물었다. 형사님 무슨 일이에요? 범인이 여기 숨었다던데.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30대 후반 남자, 키 170 정도.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못 봤는데요. 여기는 장사 끝나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도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야채 가게, 과일 가게, 정육점을 지나쳤다. 그는 구석구석 살폈지만 박재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도연의 눈에 한 포장마차가 들어왔다. 낡은 천막이 쳐져 있었고 안에는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주인은 50대 여자였고 그녀는 냄비에서 국물을 퍼내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도연은 주변을 살피며 물었다. 혹시 남자 한 명 이쪽 지나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손목에 수갑 자국 있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사람요? 조금 전에 지나갔어요. 저쪽 창고 쪽으로 갔던데.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느 쪽입니까? 여자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다. 저기 끝까지 가면 냉동 창고 있어요. 거기 쪽으로 뛰어가던데. 도연은 곧바로 무전기를 꺼내 오세훈에게 연락했다. 세훈아, 시장 북쪽 끝 냉동 창고 쪽으로 와요. 박재호 발견했어요. 도연은 골목을 달렸다. 좁은 길을 지나 창고 건물이 보였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어둠이 흘러나왔다. 도연은 권총을 빼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냉기가 그를 감쌌고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다. 창고 안은 넓었고 냉동 보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다. 박재호, 나와. 도연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총을 앞으로 겨눈 채 상자들 사이를 살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박재호가 쇠파이프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도현은 옆으로 몸을 피했고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스쳤다. 통증이 퍼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권총으로 박재호의 손을 쳤고 박재호가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도현은 박재호를 밀쳐 벽에 박았다. 박재호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그는 주저앉았다. 도현은 그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엎어뜨렸다. 움직이지 마. 박재호가 발버둥 쳤지만 도현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딸깍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오세훈이 뛰어들어왔고 상황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재호를 일으켜 세웠다. 박재호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개새끼들, 나눠줘. 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시장 입구에는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도현이 박재호를 끌고 나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욕을 퍼부었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려 했다. 경찰들이 그들을 막았다. 도현은 박재호를 경찰차에 밀어넣었다. 박재호는 뒷좌석에 앉아 도현을 노려보았다. 형사님, 끝까지 가봅시다. 법정에서 봐요. 도현은 차문을 닫고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박재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오세훈이 그의 옆에 섰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 섰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준식도 그곳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도현은 증인석에 앉아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사건의 경위, 증거, 그리고 박재호의 자백. 모든 것을 진술했다. 박재호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감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재호는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책임 능력이 있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는 명확했고 박재호의 자백도 있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재호는 윤미라, 정은서, 한승기, 최서윤을 살해했으며 백동우의 사망에도 연루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어떠한 참작의 여지도 없다. 특히 어린 피해자 최서윤에 대한 범행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이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박재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준식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도현은 그를 바라보았다. 판결이 나왔지만 죽은 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었다. 도현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윤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소녀. 노란 리본을 단 머리. 도현은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는 사건 기록 파일을 닫고 서류함에 넣었다. 박재호 사건. 종결. 도현은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었고 차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오세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사님, 새 사건 들어왔습니다. 서쪽 공단 지역에서 절도 사건인데.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봅시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오세훈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살인은 순간이지만 아이의 부재는 평생이다. 서윤이는 더 이상 웃지 않지만 준식은 평생 그 웃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도현도 기억할 것이다. 차가운 산속에서 서윤이를 안았던 그 순간을, 그 작은 몸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도현은 경찰서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흩날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앞을 보며 걸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도연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도로로 나아갔다. 앞으로